살다 이렇게 애매한 차는 처음이네요. 무슨 자동차가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명확한가. 와, 이거 뭐 추천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차는 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추천을 해서는 안 되는 차인데 진짜 독보적인 장점들이 있어요.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리릭만이 갖추고 있는 그 명확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봐서는 또 추천을 해야 되겠고. 와, 진짜 고민되네. 뭐 이런 차가 다 있어.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리릭 시승하고 있는데요, 근래 타봤던 전기차 중에서 얘가 제일 희한하네요. 와, 뭐 이런 차가 다 있지? 왜 희한하냐면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차가 있을까 싶어요. 단점은 많이 말씀드렸죠. 이 차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딜레이가 된 차입니다. 연기가 된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는 괜찮은 스펙이었는데 지금은 좀 평범한 스펙이 됐죠. 더군다나 1억 690만 원이잖아요, 국내 판매 가격이.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전기차에서 요구되면 아무래도 이제 동력 성능이라든지 또 회생 제동의 양이라든지 배터리의 충전 속도, 주행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부족해요. 그러니까 동력 성능이나 기술적인 포인트 면에 있어서는 최상급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차에 1억 600만 원을 줘야 돼? 이런 물음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구입하실 분들은 이런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적한 게 경량화 부분이란 말이에요. 2.62톤인데 아니 이게 크로스오버형인데 세단하고 SUV의 중간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세단에 가까워요, 차고가. 아니 이게 한 200kg 줄여야 되잖아요. 물론 뭐 독일차도 리릭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리릭보다 더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볍지 않습니다. 독일차도 그런데 라고 하기에는 독일은 전기차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GM이 어떤 브랜드입니까? 1982년도에 네오디뮴 연구자석을 만들어서 동기형 모터의 기반을 확립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EV1, 당시에 EV1은요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최첨단 소재가 막 듬뿍 사용됐고, 그리고 전기전자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차였는데, 처음에는 납축전지 가지고 했다가 니켈 수소까지 와서 리튬이온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97년도에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서 자체 폐기를 했었어요. EV1은 리스로만 판매를 했는데 GM에서 그걸 다 회수를 해가지고 전량 폐기를 했죠. 몇 대 이렇게 박물관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증한 거 빼고는. 그때 당시 GM 부회장이었던 밤누츠 자서전에 의하면 법률부서에서 리스로 판매를 하는 전기차로 좀 위험성이 높다. GM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 GM하고 포드가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 세계 제조사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 맞은 제조사라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뭐 경영진이 바보 같은 몇십 센트 안 하는 부품 아끼느라 매를 번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뚫고 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회사가 도산할 뻔도 하고 하니까 돌다리도 막 두드려보고 건너고, 리릭이 사실 3년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던 것도 사업 전환이 내연체에서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노동자들 막 데모하고 파업하고 인원 감축하고 공장 전환하거나 폐쇄하고 이러면서 홍역이 많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신기술 성급하게 적용했다가는 전기차 시작하기 전에 힘 빠지게 되면 아 이거 우리 큰일이다 해서 정말 돌다리도 한 번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두드리느라고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된 거죠.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런 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리릭은 값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장점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장점은 뭐냐? 럭셔리 브랜드로서 122년간 자동차를 조율해 왔기 때문에 프리미엄 소비자들이 전기차에서도 어떤 특징을 요구할 것이고
어느 포인트에서 만족을 느낄 것인지에 대한 미국식의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대척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얘를 추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말 망설이게 할 만한 포인트가 이 장점 부분에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 NVH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쳤습니다. 이 측면은 지금 뭐 FFT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중 차음 글래스인데 지금 창문을 열었을 때와 보시면 창문을 닫았을 때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나 극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오는 그런 소음 차단, 특히 제가 놀랬던 건 하부에서 올라오는 주행할 때 타이어 혹은 하체 부분에서 생기는 그런 주행 소음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 중에서 제가 최고로 뽑는 모델이 G80 일렉트릭 5였거든요. 비슷하거나 좀 더 좋습니다. 리릭이. 와, 대단하네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지척을 할 만합니다. 근데 이게 2세대 노이즈 캔슬레이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옆상 사운드를 통해서 좀 더 주력했느냐의 디테일한 차이는 있겠으나,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음장 시스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음장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스피커의 출력이 안 좋은데 음장 시스템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음을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역상 사운드로 차단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FFT 분석 및 물리적인 흡음재가 많이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롤스로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극강의 정수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거의 흡음재, 뭐 신슬레이트와 같은 흡음 패드를 막 꽁꽁 싸맨 거죠. 물 셀 틈 없이. 물론 공학적으로 소음 그리고 진동에 따른 주파수 분석을 다 하지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힘이 부족한지를,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돈이 부족한지를 먼저 생각해보라. 충분하게 돈이 있고 충분하게 힘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거반 된다. 물리적으로 소재를 때려 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릭의 이 물리적인 흡음재가 이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지금 이제 강변북로 흐름에 맞게 60, 70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G80 일렉트릭 5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차를 옮겨가면서 타봐야지만 어느 게 더 정숙하냐 그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비슷하거나 아마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가 제네시스에서 구현한, 특히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에서 구현한 MVH는 세계 최고급이다. 제가 단연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리릭과 함께라고 하거나 리릭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MVH가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승차감이 좋은데 물렁물렁하게 승차감을 구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렁물렁하면 사실 승차감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이 리릭처럼 500마력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370kW인데 그러면 이렇게 급가속을 하거나 급계속을 할 때 노이즈 업, 노이즈 다운, 차가 피칭을 통해서 불쾌감을 주거나, 그리고 또 회전할 때 측면에서 발생하는 하중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가 급격하게 롤에 의한 쏠림이 발생을 하죠. 좋은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서 진동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려다 보면 롤 강성을 높게 가져가면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롤 강성을 좀 낮춰놔야 되잖아요. 그럼 낮춰놓으면 수평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그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경우 롤에 의해서 쏠림이 발생하잖아요. 하등이중이 더 크게 발생하면 좌우로 막 쏠리거나 앞뒤로 막 치우치거나 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어느 쪽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정말 좋은 승차감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격이 일어날 때는 어느 정도 그 충격을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자동차가 회전을 하거나 빠르게 가속을 하거나 멈출 때 발생하는
롤링 피칭에서 자동차가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평에 가까운 그러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쏠림이 덜하도록 버텨주는 힘이 필요할 때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 서스펜션이 인공지능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전자 서스펜션을 통해서 미리 세팅을 하는 겁니다. 도로 시험 주행을 해보면서, 야, 이런 속도에서 일어나는 진동은 적절하게 풀어주는 게 맞아 해서 그 값을 얹고,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야, 이제부터는 잔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이 풀려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구간에서의 하중이동에서 발생하는 버틸 수 있는 강성 부분에 있어서는 해가 되니까 이때는 좀 조이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서스펜션을 가변적으로, 스프링의 롤 강성이 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스프링의 롤 강성에 맞게 댐퍼가 후진동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드러워지냐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지느냐에 대한 느낌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조종하는 능력에 있어서 미국 브랜드가 편안함과 안정적인 거동, 그리고 치우침이 덜하면서 운전자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 영역에서의 조율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제조차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다. 무슨 소리야! 독일차가 최고지. 독일차가, 뭐, 궁극의 영역에서는 그냥 절대값만 놓고 보면은 최고일 수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편안함과 안정적인 거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포츠 주행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자동차에서 스포츠 주행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합한 표현은 사실 아니죠. 이 독일 브랜드가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A2B가 나 혼자 도로를 이용하면서 전용으로 뭐 서킷처럼 즐기는 게 아닌데, 이게 스포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개념적으로 말이 안 돼. 스포츠라는 것은 급격한 거동 전환과 급가속, 급제동을 통해서 뭔가 아드레날린이 뿜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그런 운전을 스포츠 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도로와 같은 유기체의 흐름, 그리고 나와 남의 타인의 안전을 같이 지켜서 상호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로에서 스포츠 운전하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뭐 칼질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규정속도라는 것은 이 아드레날린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에서 안전하게 구현이 되는 법규인데, 근데 스포츠 운전은 그 범위를 넘어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운전에 적합합니다라고 하는 건 불법을 저지르기에 딱 좋은 차입니다. 뭐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이 차주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관용적으로 에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짧은 구간 램프를 돌아가거나 아니면 조금 추월 과속하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포텐셜이 높고 방향 전환에 있어서 칼 같은 핸들링을 보여주게 되면 전반적인 안전성이 높아지니까 꼭 그걸 즐기지 않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독일 브랜드의 차들이 좀 더 날카로운 손해력,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만족도를 줄 수 있고, 미국 차들이 조금 좀 둔한 디렉셔널 리스폰스라든지 소비자들이, 운전자가 느끼는 그러한 핸들링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조금 약간 날이 좀 무디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요소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정형화된 수치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이 핸들링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그 자동차에서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소비자가 자동차에서 얻어지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야, 얘가 굉장히 스포츠성이 좋은데? 라고 느낌을 받는 그러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필링, 이런 부분들도 핸들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차가 사실은 그걸 잘해요. 똑같은 속도로 돌아나가는데도 좀 더 날카롭게 코너를 파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요를 잘 받아서 후미를 살짝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편안할 땐 좀 더 편안하게 풀어지면서 버텨야 될 때 버티는 그런 간극이 조금 넓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다닐 때는 약간 이런 잔진동들을 부드럽게 흡수를 하니까 얘가 빠르게 달리거나 빠르게 방향 전환하면 과연 횡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중해동을 잘 이겨내서 독일차처럼 깔끔하게 돌아나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차를 오래 타보신 분들, 특히 캐딜락처럼 럭셔리 브랜드, 미국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신 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독일 차가 뵐 수 있는 건 다 뵭니다. 다만 그 단면이 독일 차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않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핸들링에서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 필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속도로는 돌아나가는데 얘가 좀 더 무딘가? 이런 느낌을 줄 뿐 전반적인 안정감이나 퍼포먼스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미국 차의 특징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특히 2.62톤이나 되는 이 무거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거나 저속에서 시내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서스펜션의 편안함, 안락감은 동급 최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막히는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가다서다 반복할 때 서스펜션이 적정한 압력을 가지고 편안함과 그리고 또 롤 강성의 그런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 넘거나 좀 우들두들한 도도 이렇게 저속으로 지날 때 피로감이 극대화되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갈 때나 고속으로 갈 때나 상황에 맞게 운전자를 최대한 편안한 승차감을 통해서 안락감과 동시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로서 제공해야 되는 MVH의 가치와 편안한 승차감과 자동차 본연의 그런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고속으로 움직이건 아니면 저속으로 움직이건 운전자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이런 특성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자동차가 갖춰야 될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리릭을 바라보고 과연 1억에 맞는 그런 전기차로서의 테크놀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느냐, 요건 물음표다. 하지만 전기차도 결국은 이동수단이고 전기차도 결국은 자동차인데 미국식의 럭셔리, 미국식의 프리미엄이 구현이 돼서 편안하게 내가 이동하면서 원할 때 빠르게 달려야 될 때, 혹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기분이 들어야 돼서 빠르게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지금 이 급의 전기차로서는 가장 돋보인다,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차를 추천 안 하기도 뭐하고 추천하기도 뭐하고 상당히 지금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1억 690만 원에 걸맞는 그러한 동력 성능이나 테크놀로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하면 전기차를 추천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이동수단으로서 갖춘, 그리고 또 프리미엄 전기차로서 갖춰야 될 그런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최상단에 해당할 만큼의 만족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동력 성능이나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상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점과 장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 차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나뉘는 차가 리릭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휠베이스 3.1m 정도 되는 차인데 실내 공간이 그럼 충분히 넓어야지 국산차에서 우리가 요구되고 길들여져 왔던 그런 탑승 환경에서 기대되는 그런 만족도를 또 제공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뭐 운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만 없으면 되고, 뭐 5명 꽉 채워서 움직이면은 이 차도 그렇게 편안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5명 다 이렇게 꽉꽉 채워서 탈 만한 차는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한 4명 정도, 4인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운행하는 조건에서의 차라 그러면 이 정도 공간이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합리적인 결론을 좀 이끌어내려면 한 며칠 정도 이 차를 대여를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타봐야지만 좀 더 팩트에 가까운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3시간 반, 4시간 그 사이 시승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 차는 유럽에서 추구하는 자동차의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치, 그리고 국산, 특히 제네시스에서 추구하는 가치, 이거와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다분히 캐딜락의 정체성과 브랜드 컬러, 그리고 또 미국의 프리미엄 자동차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독창적인 개성을 실어놓은 정말 독특한 형태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 차들은 퍼포먼스 측면, 동력 성능 면에 있어서 최고를 추구하기보다는 넉넉한 출력, 부족하지 않은 출력, 여유로운 출력,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타이트하게 경제성이라든지 스포츠성이라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자동차를 내가 흔히 평상시에 편하게 내가 다루는 손에 꼭 맞는 공구처럼, 아니면 옷처럼, 신발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해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리니기 전기차에서 보여주는 가치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 이 차를 추천을 안 하는데 1억 69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보여주는 MVH나 승차감에서의 가치, 편안할 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껴질 때 확실하게 안정감을 잡아주는 그러한 어댑티브한 서스펜션의 작용, 이런 것들은 1억 690만 원의 가치를 더 뛰어넘어요. 거의 1억 5천대 차에서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그게 중간일지 아니면 중간을 넘어서서 추천의 영역에 들어갈지 정말 좀 고민이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 차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핵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는 추천입니다, 아닙니다, 결론 내리기에는 지금까지 전기차에서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해봤던 독일식 혹은 대한민국의 현대기아, 특히 제네시스식, 또 테슬라식, 이런 거와는 전혀 방향이 달라요. 미국 차가 사실 매력적인 게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차가 독일 차를 많이 따라했다 그러는데 이것만큼 황당한 소리가 없어요. 독일 차와 미국 차는 개와 고양이의 사이입니다. 유럽 차는 고양이과예요. 푸조도 펠린룩, 고양이과 동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 미국 차는 개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의, 특히 독일의 프리미엄 고성능, 특히요, 이런 차들을 보면 고양이가 왜 어떻습니까? 이 고양이를 돌보는 주인들을 집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민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이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는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키울 수 있다. 독일차의 프리미엄 고성능은 차를 좀 알아야 그 가치를 만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고양이과 동물처럼 예민합니다. 그리고 정교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요. 움직임도 가뿐가뿐하고. 반면에 미국의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개과입니다. 개를 키우는 주인을 집사라고 얘기를 안 하죠. 이 개는 주인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주인에게 최대한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예민하죠. 개과 동물에서 느껴지는 푸근함과 안정감, 친숙함, 그리고 오너 중심적인 그런 특징들에 있어서 미국 차들이 발전해온 역사와 브랜드의 컬러는 유럽 차와 완벽히 달라요. 차선 중앙을 맞춰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이 슈퍼크루즈, GM의 슈퍼크루즈를 적용하려면 구글 맵이 여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법률상 대한민국에서는 구글 맵을 통해서 자율주행 보조 2단계에 해당하는 주행 보조 기능을 이 레인 키핑까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에 걸리니까 이걸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센서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레인 키핑이 되는 그런 기기적인 기반은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국내 사정에 맞게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는 레인 키핑이 적용이 될 수 없어서
그래서 뺐다. 약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캐딜락에서 자동차를 구조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GM 코리아가 그 영역까지 자동차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역까지 이게 개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선 중앙을 잡아주는 그런 레인 키핑 기능이 빠졌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모드를 버튼이나 조그 다이얼로 바로 바꿀 수가 없어요. 화면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서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이 있다. 왜 이런 버튼을 안 만들어 놨냐 그랬더니 GM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잦은 조작을 하면 어시스트를 놓치게 되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출발 전에 다 지정을 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행에 딱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레벨 3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레벨 3를 어설프게 흉내를 냈을 때 그곳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어차피 레벨 3에서 해당되는 그 기능을 레벨 2에 일부 구현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엔지니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부합하다고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분명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 이유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을, 이 패들 스포트 왼쪽에 있는 패들 스포트가 있는데요. 이걸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단계로 해가지고 미리 정해놓으면 그 단계만큼 정형화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혹은 원페달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얘는 정량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걸 수가 있어요. 패들 스포트로 조정하는 브레이크의 영역도 생각보다 좋아요. 제동 효과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패들 스포트를 통해서 회생 제동을 걸면 브레이크 등도 풋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처럼 들어온다고 하니까 뒤에서 제동을 거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걸어놨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미국 차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의 선택권을 운전자가 최대한 가져감으로 인해서 운전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좀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러면 이 세부 항목들이 많아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쓸데없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은 게 좋아요. 그게 프리미엄의 하나의 차별화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패들 스포트를 통해서 회생 제동량을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건 상당히 잘 해놨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패들 시프트의 회생 제동의 양을 통해서 웬만하면 속도 다 줄이고, 또 과속 방지턱 넘을 때 특히 과속 방지턱을 넘기 전에 감속을 해놓고, 그리고 넘을 때 브레이크 풀어준 다음에 빠져나갈 때 이제 가속을 밟아야 서스펜션이 그에 맞게, 과속 방지턱의 모양에 맞게 수축 이완을 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 넘을 때 특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항속할 때도 앞차와의 간극을 조절할 때라든지, 뭐 과속 카메라가 나왔을 때 그때 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속도를 줄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꽤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럭셔리 브랜드답게 세심하게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브랜드가 약간 좀 이렇게 조향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말하면 여유롭고 좀 나쁘게 말하면 헐거운데 지금 리릭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쫙 짜여져 있어서 거의 빈틈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조작감을 다 보여줘요.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부드러운 축에 속하긴 한데, 또 이렇게 저속에서 뭔가 이렇게 조향을 해보면 묵직한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서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도 헐겁게 부드럽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힘은 있는데 그 힘 조절을 통해서 승차감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 힘을 풀어준다는 느낌? 이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강한 아빠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잡아줄 때 부드럽게 충격을 완화하는 반면에 위험할 때는 빠르게 아주 강한 힘으로 감싸주거나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캐딜락 리릭의 서스펜션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편안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게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게 헐겁게 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단단하게 강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서스펜션인데 불편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단하지만 그 힘을 줄여서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부드럽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서 이게 필요할 때는 나를 강하게 이 차를 버텨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피드백을 주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조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가 잘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독일 차는 강하면 그냥 강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은 뭐 그래도 편안함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그런 강성을 좀 조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 차들이 예전처럼 우악스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편안해야 될 때 아주 이거 데일리카로 이렇게 이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라고 생각할 만큼 편안함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상 영역에서 진짜 편합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가운데서 힘숨찐이라는 게 바로 느껴져요. 얘는 정말 버텨야 될 때는 제대로 버티겠다. 이 정도면은 안정감 측면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이게 단순히 느낌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의 포텐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를 오래 탄 사람이라 그러면 그 힘숨찐의 그 미묘한 느낌을 금방 캐치합니다. 근데 지금 캐딜락 리릭이 그런 서스펜션의 반응을 통해서 편할 때는 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여줄 수 있을 만큼의 얘를 서스펜션을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피드백을 전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잘 조율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의 레이아웃이나 그 다음에 메뉴가 좀 불편해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또 자동차 메뉴 구성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폰트가 너무 좀 얇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약간 좀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걸 또 세련되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시트가 진짜 이거 만족도 떨어지네. 미국 차의 통풍 시트는 이제 있으나 마나야. 많이 좀 아쉽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이나 또 실내 레이아웃에서 오는 안정감, 포근하게 감싸는 맛, 그리고 인테리어의 가치 이런 부분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대시보드 약간 시트에 뒤떨어진 형태라는 것 빼고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형태가 워낙 독특하고 곡률이 커서 이게 미국 차의 플렉스죠. 이게 사각형 다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로 다 표시할 거야가 아니라 이 메뉴 자체는 이 팝업 메뉴 같은 경우에 사각으로 표시가 되니까 남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남으면 그냥 남는 대로 쓰지 구성까지 알았어 라고 하는 미국 차 특유의 여유가 아주 제대로 느껴집니다. 이게 미국 차의 플렉스지. 이런 여유로움. 한마디로 말하면 독일의 프리미엄, 독일의 고성능 차들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비유하자 그러면 24시간을 막 쪼개서 쓰는 비즈니스맨, 그래서 최대의 경제 효과를 통해서 정말 난 성공했어, 누가 봐도 나는 잘 나가는 그런 오피니언 리더이자 비즈니스맨이야 라고 겉으로 보여지기에 표를 내는 그런 성향이 이제 독일 브랜드의 럭셔리 혹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또 고성능 차라고 하면, 미국식의 프리미엄, 미국식의 고성능은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직군 자체가 여유로워서 그런지 저 사람 분명히 능력 있고 여유로운데 시간도 많아. 골프 치러 가거나 낚시하러 가거나 캠핑하러 가거나 할 거 다 하는데 일도 못지않게 잘해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후자가 더 좋지 않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전체 수입을 놓고 보면은 이 독일 차들이 좀 더 높은데 삶의 질로 놓고 보면은 약간 성과는 좀 떨어지거나 수입은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 삶의 질은
후자 쪽이 좀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장점, 단점이 막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존하면서 뭔가 규정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영역의 대착점이잖아요. 그런 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는 독일을 대변으로 하는 그런 유럽차와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평가하거나 가치를 느낄 때에도 그런 명확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좀 더 빌려서 장기간 시승을 해보고 느낌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리뷰를 통해서 이 차의 명확한 장점과 단점, 그걸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를 개념을 잡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